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항공기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일부 항공기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위생 점검을 시범 실시했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온 항공기 13%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내 위생 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에 검역관이 탑승해서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이겠죠. 이 기내 위생 점검은 코로나19 때 약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생 관리가 좋지 않은 항공기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에선 해당 항공사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을 요청하는 한편 29일부터 검사 항목 또 대상 항공기 등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이런 병원균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휴가철 이용객들이 탈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위생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풀과의 전쟁 속에 쪽파 등 요즘 심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 때 비가 좀 왔나요? 약간 왔습니다. 약간 좀 많이 올 분위기죠? 밖에. 네,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갑자기. 어제 밤에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랬다면서요. 그쳤다고 막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 피해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네.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 굉장히 놀라워요. 저도요. 중국인이 네. 미국인보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 내용인데요. 2021년 기준 중국의 인구 1인당 단백질 공급량이 124.61g이고요. 미국이 124.33g.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인들이 좀 더 많은 건데요. 1인당 단백질 공급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네, 145.62g으로 나왔는데요. 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현대인들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때 서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다고 네. 홍콩의 사우차나 모닝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8.31g 그리고 일본이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91.99g이었고요. 호주가 119.55g. 여기 이제 아무래도 목축업을 그쵸.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113.63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중국이 이 수치를 보니까 네. 한국이랑은 비교도 안 되고 미국을 이기다니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일일 단백질 섭취가 좀 적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생각보다 인도가 적었습니다. 인구 대국 인도가 70.52g이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인구도 많기도 하고 또 빈부격차도 좀 심하고 그리고 또 채식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79.75g, 파키스탄 70.77g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최하위 콩고 공화국 차지했는데요. 28.59g에 불과했습니다. 콩고는 28.59. 네, 야, 너무 높죠.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87개국 대상으로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해서 국가별로 단백질 공급량을 집계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하루 이 단백질 섭취량을 추산을 해본 겁니다. 사우차나 모니포즈는 중국은 이미 기대 여명 건강보험 뭐 이런 보장이라든지 뭐 고속철도, 5대 이동통신망, 요새통신망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농업을 앞지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인구의 4배 이상인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서구 수준의 식량 안보를 이루는 것이 지구를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미래로 망가뜨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도 중국인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같다고 시민이 분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전해드렸지만 중국인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즐겨 먹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미국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다니까 좀 놀랍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신문에서는 중국이 예상을 깨고 집약적인 축산업을 육성을 했고 그리고 농업 생산량을 키우면서 자체적으로 단백질 공급을 많이 증가시킨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미국인만큼 많은 고기를 섭취하지 않고도 건강의 이론,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단백질 공급에서 육류, 생선, 달걀, 낙농 제품 거의 70%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했고요. 네. 대신에 야채,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 밀, 귀리, 뭐 보리, 옥수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전체 공급량의 60%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전체 단백질량을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홍콩 중문대한 교수는 중국의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2000년대쯤 급증하기 시작했고 옛날에 중국인들의 식단은 고기 중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는 또 고기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기 소비가 부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셔틀콕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셔틀콕이랑 돼지고기랑 네 무슨 상관이죠? 깃털 때문에 해명하시죠. 예. 깃털 때문인데. 깃털이요? 네. 돼지고기? 네. 아니, 돼지고기. 깃털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체제인 오리고기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깃털을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체들이 셔틀콕 생산을 줄이면서 결국 셔틀콕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셔틀콕에 깃털이 박혀 있는데 그게 오리군요. 오리 깃털. 근데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오리고기 드시면 돼지고기 먹으니까 네. 오리고기를 잘 안 먹고 오리가 도축이 안 되니까 깃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한 나비 효과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사우차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넥스 이제 배드민턴 라켓도 만들고 셔틀콕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대표적인 셔틀콕 AS02라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 대비해서 가격이 무려 24% 올랐다고 합니다. 요넥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셔틀콕 가격들도 역시 몇 주 사이에 2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셔틀콕 한 통이 금 1g 가격과 맞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요. 이 안유희성의 한 셔틀콕 공장주는 셔틀콕에 들은 깃털의 경우 저가 깃털이 3배, 중고가 깃털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셔틀콕 재료로 깃털이 쓰이는데 깃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때문이다. 네, 연결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식품은 대체제를 사람들이 먹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고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소고기 대신에 그래 좀 수입산 먹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기 먹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국내 의심의 눈초리. 네. 아니 의심과 약간 놀람.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약간 이랬는데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심스럽지만. 네. 국내 쌀 시장 위축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해외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해외 수요 개척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쌀 가공식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 자체를 수출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기반에는요. 해외에 있는 일본계 소매점, 또 일식 레스토랑 체인점, 그리고 이제 오니기리, 주먹밥 가게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점포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발굴하면서 작년에 일본의 쌀 수출량이 37,186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수요를 늘린 비법은 신선한 쌀에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과 미국, 싱가포르에서 쌀을 현미 상태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을 안 하고요. 네, 현지에서 도정해서 쌀을 판매하고 간다고 하는데 특히 오니기리, 이 주먹밥의 맛이 도정을 해서 간 쌀을 가지고 가는 거랑 거기서 직접 도정한 쌀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식어도 부드럽고 찰기가 있어서 굉장히 현지에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마디로 현지화 전력을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내서 일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그 해외 현지 소매 외식업체 수요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과 가격, 품질, 규격에 맞춰서 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켓인, 그러니까 현재 철저히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 보내는 건데 이를 뒷받침하는 위해서 이제 그 태도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인 것처럼 현미를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괜찮죠?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예.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 한식집을 가면. 네,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저는 해외에서 먹어본 적이 모르시는군요. 없어요. 네, 그냥 현지 식사만 해봤기 때문에. 그 밥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냥 뭐 똑같이 쓰는데도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확실히 밥은 맛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왔는데. 또 일본에 여행 가서 밥을 먹어보면 밥이 맛있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예.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마트에서도 그 바로 쌀을 도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쌀을 고르면 뭐 7분 도미, 그래요? 9분 도미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좀 비싸긴 해요. 이미 도정되어 있는 나와 있는 쌀보다. 근데 대신에 훨씬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일본이 쓰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쌀 해외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요, 산지와 수출업자 등이 직접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쌀도 생산하고 국가별로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생산과 수출 단계를 나눠서 쌀 가공식품 수출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소식 하나 더 볼까요? 그 논에서 자라는 왕우렁이 이 개체수가 급증해서 네. 농민들의 고민이 크다고요. 뭐 우렁이 농법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네. 또 벼에도 사실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벼잎을 깔아먹는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왕우럭이가 증식하면서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농립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35건의 부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병해충 발생 예보를 통해서 겨울이 따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왕우렁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잇따라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사가현의 경우 1제곱미터당 왕우렁이 평균 서식 마리수가 평년 대비 3배 이상인 6.8마리까지 증가하면서 6월 초 왕우렁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네. 인접한 후쿠오카현에서도 6월 중순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5년 만에 왕우렁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왕우렁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긴 하다고 하는데 날씨가 이제 비슷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년 겨울에 날씨가 따뜻했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월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네. 생태계 위해성 1급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네요. 예.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어제가 대서였고 네. 이제 여름의 절정인데 한 주 잘 보내셨죠? 좀 지쳐 보이십니다. 네, 삼복 중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올해는 또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20일 사이래요. 그래서 월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복 원래는 더위가 20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30일로 이렇게 아, 네, 원래 10일 간격이거든요. 네. 초복, 중복 이렇게 말복까지가 10일 각각 10일 간격인데 올해는 또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라서 어떻게 하네요. 또? 복중더위가 30일간 지속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지역도 많은데 모두들 이 여름 잘 지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날은 한자에서 이렇게 쓰듯이 사람하고 개 견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처럼 기어다니는 날입니다. 힘들어서. 아니요. 풀을 베기 위해서 이랑 사이를 이렇게 해집고 다녀야 되니까. 그 의미였어요. 네. 네. 또 이쯤에 아마 이제 풀씨들이 되게 맺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풀을 메워주지 않으면 풀씨들이 그대로 또 땅에 떨어져서 내년 농사에 이 풀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더위에 기어다니면서 풀과의 전쟁.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고생이 많고요. 관장님, 근데 또 약을 안 쓰시잖아요. 네. 약을 안 써서 더 힘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예, 그렇긴 하죠. 네. 예. 제 이웃이 밭도 있고 또 이렇게 논도 있는데요.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려서 빨갛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풀약을 주지 않고 예치기로 이렇게 깎더니 올해는 제초제를 뿌려서 아주 끔찍하게 보이는데요. 재배하는 논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적인 교란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둑이라도 이렇게 풀을 매지 않으면 풀을 그냥 남겨놓으면 생태적인 피난처라든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데 논둑은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논에 살던 오리도 피할 데가 없으니까 제 밭으로 올라오고요. 아이고, 소동물들도 많이 제 밭으로 이렇게 피난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통해서 논두렁 제초제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치로 이렇게 날릴 때도 남겨야 할 풀의 키를 이렇게 10cm 이상 남겨라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경을 쓰고 있군요. 네. 지구는 또 인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현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관장님 밭이 아주 작은 동물들한테는 천국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풀과의 전쟁 외에는 그거 말고는 약간은 좀 쉬어갈 시기 아닌가요? 네, 어떤가요? 봄 농사를 마무리하고 가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금 농한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겨울 시설 농사를 하신 분들은 지금쯤 아마 본격적인 휴가철이 될 겁니다. 봄 농사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예행 연습을 좀 하신 초보 농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농사에 진입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 농사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봄에도 계획을 세우라고 하더니 또 가을에도 계획 세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농사의 준비는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네. 가을 작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제 작물들이 밭 모양들이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동하는 작물들 그리고 단연생 작물들의 파종이 주로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좀 충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잘 세우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천평, 인천평 이렇게 있어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에 맞춰서 1년생 이제 계속 작기마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 1년생 작물을 키울 면적을 계산하고요. 그 외의 면적은 해를 넘기는 작물이거나 단연생 작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일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장이나 가공할 수 있는 작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소비나 또는 이제 판매를 통한 수익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어서 수익을 연중 균일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 생태계에서도 단연생이나 월년생은 지속적으로 밭을 갈아야 하는 1년생 작물에 비해서
교란이 적어서 파 생태계를 유지하는 구역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요즘 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월동 그리고 이제 다년생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그리고 또 소비도 소비 많은 많죠. 작물이 예, 이제 예. 파인데요. 파는 10월 한로 이전까지 연중 이렇게 파종할 수가 있는 작물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조선파의 경우에는 또 월동을 해서 포기 나눔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다년생 작물입니다. 이 면적을 넓게 가져가면 굉장히 좋죠. 또 옮겨 심기도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심어져 있던 데서 다른 데로 옮겨 있고 거기다 1년생 작물을 이렇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작물입니다. 그리고 또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짓기를 해서 네. 밭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작물이라서 그야말로 밭작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김에 가을에 심는 작물은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가을에 심는 작물 중에서 이렇게 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도 저장성이 있어서 넓은 면적을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고요. 네. 양파 고랑이나 마늘 고랑에 시금치나 상추 씨앗을 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 미리 뿌려놓으면 네. 월동 후 이른 봄에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돼요? 네. 그래서 봄농사는 가을에 이미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 너무 이득인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곰치나 곤드레, 취와 같은 이렇게 산나물 종류는 모두 가을에 파종합니다. 봄에 파종하려면 얼려서 이렇게 추나철이라고 해서 얼려서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되지만 가을에 파종하면 그런 수고를 이제 덜 수가 있고요. 이들 또 산나물 종류는 풀과도 이렇게 경쟁력이 좀 있어서 네. 관리에 수고로움을 조금 덜 수 있는 작물에 속합니다. 그 막강한 풀과 약간은 비벼볼 수 있는 풀들이 약간의 이제 그늘진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하든지 또는 이제 과수나무를 심는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해도 잘 성장합니다. 그 과수나무는 언제 심는 거예요? 과수나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사 활동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 과수나무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다년생의 수목과 작물이 어우러지는 밭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나무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호두나무와 같은 일부 나무는 밑에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해요. 타감 물질이라고 해서 그 제초제 성분의 그 물질들을 그 호두나무가 분비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그 호두나무 심어놓으면 그 밑에 풀이 못 자랍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작물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그 과수 작물들의 그 특징들을 잘 살펴서 심어줘야 합니다. 야, 호두나무는 대단하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쪽파를 심을 시기라고요. 네, 월동 작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쪽파의 경우인데요.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서 9월 한 중순 이때까지 이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확과 이런 걸 이제 파종하고 할 때 수확을 하면서 파종을 동시에 많이 합니다. 감자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강낭콩을 심고. 근데 그걸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하면서 과정에서 토양을 교란하고 또 파종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토양을 교란하는 두 번의 교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수확과 동시에 파종하는 그런 이제 농사법입니다. 네. 좀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토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 농사를 하면서 내년 봄 농사를 상상하면서 밭 설계를 하나하나 하시고 또 공간들을 잘 배분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작업 같아요, 사실. 네.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푼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저도 방송하기 전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걸 줄은. 토종 씨앗 보존에 대한 또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다는데 어떤 일정이었나요? 네, 어제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전주로 갔다 오셨어요? 네,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삼복더위가 이런 더위구나 하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토종 씨앗을 이제 장기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냉동고를 쓰겠네요. 네, 토종 씨앗의 보존은 현지 내 보존, 현지 외 보존 뭐 이래 가지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 같은 씨앗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지 보존을 하는 그 지역의 씨앗을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심어오는 보존을 한다면 농촌진흥청은 현지 외보존이라는 형태로 장기 보존, 냉동고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가지고 보존하는.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지 외보존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국가기관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래도 좀 기계화되고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작업 현장을 보니까 거의 그 조선시대 수공업을 아직도 저희하고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과 동료 의식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을 예. 하면 이게 농촌진흥청 안에서도 오랫동안 이 보존된 씨앗들을 지키는 데가 농업유전자원센터다 보니까 농업진흥기관보다는 오히려 옛날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역할을 너무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깝네요. 들었고요. 네네. 좀 국가에서도 많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종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이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떠나서 인류의 어떤 뭐랄까요? 그렇죠. 예, 인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0551님. 고양시에서 텃밭 일구고 있어요. 봄에 꽃폈던 조선 그 토종 대파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올 겨울도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뽑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대파 굵게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내주셨어요. 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외대파라 그래서 얘네들은 월동을 못합니다. 특히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위쪽이니까요. 네, 근데 조선 대파는 지상부는 이렇게 말라버리지만 뿌리는 월동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단연생으로 키울 수 있고요. 꽃 피었던 그 줄기만 말라버리고요. 또 뿌리 쪽에서는 새끼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네, 포기 나눔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파를 굵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자주 옮겨 심어주면 좋습니다. 옮겨 심어요. 네. 그래서 땅을 달리해서 왜냐하면 이제 땅 속에 있는 이제 뭐 고자리파리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옮겨 심어줄수록 대파가 굵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주란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알고 보면 해충을 피하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밭을 설계할 때 대파가 굉장히 효도 작물이잖아요. 옮겨 심어도 잘 살고 네. 우리가 그 고추라든지 토마토를 옮겨 심으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파는 아주 적응을 잘해서 그러니까 신기해요. 예. 예, 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겨울 잘 날 수 있고 다 뽑아 먹는 건 약간 자제를 부탁드리고 굵게 자라게 하려면 많이 옮겨 심어라. 네. 5944님. 장마 기간인 7월에 텃밭에 심기 좋은 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소개시키고 많이 해결이 있는데,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방송. 쪽파라든지 뭐 아욱이라든지 근대라든지 예, 그다음에 양배추, 순무 뭐 이런 작물들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 굉장히 많은데요. 대신에 이제 비가 오는 동안에는 씨앗 파종보다는 모종으로 그쵸. 키워서 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올 때는 씨앗은 약간 자제를 하시기를. 네. 9677님. 완두콩이나 팥 지금 심어도 될까요? 지역은 정읍입니다. 7월이 거의 막바지긴 한데요. 예, 지금 늦었지만 또 정읍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첫서리가 좀 늦은 지역이니까 지금 빨리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지역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네네. 근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보다는 모종으로 키워서 그렇죠. 예. 심으셨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가 사실 관장님도 너무 아시겠지만 예측이 안 돼가지고요. 네, 그렇죠. 예. 0330님, 부추가 끝이 마르고 하얀 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숯가루를 뿌리면 좋다 해서 싹이 날 때 줬는데 소용이 없네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물이 부족해 그럴까요?
그리고 부추와 대파도 돌려짓기를 해야 하나요? 또 비닐에 심으면 안 되고 땅에 심는 게 좋고 유박거름도 자주 줘야 할까요? 0330님이 아주 좋은 작전을 쓰셨어요. 네, 다양한 질문들 네.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가볼까요? 일단 부추는 왜 그런 걸까요? 하얀 점 같은 게 있다는데. 그건 아마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응애가 이렇게 먹은 흔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베어내고요. 아 그래요? 네, 베어내면 또 이렇게 자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피해를 본 데는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살충제나 아니면 살응애제, 살비제라고 하죠. 좀 뿌려서 소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추하고 대파도 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밭을 바꿔서 이렇게 옮겨 심어도 됩니다. 뿌리째 뽑아서 이렇게 네. 옮겨 심기를 하면 5년 정도만. 네. 5년. 예. 왜냐하면 계속 한 자리에 심으면 또 이제 이 부추나 대파 같은 작물들에 오는 또 병충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항상 먹을 게 있지 이렇게 교란을 줘야 되는군요. 예, 혼돈을. 예. 그래서 이제 옮겨 심어주면 훨씬 더 활착이 잘 되고요. 숯가루라든지 제거름을 좀 뿌려주시는 건 아주 좋은 작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에 심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폭이 새끼치기를 해야 되는데 비닐에 이제 가려서 이게 새끼치기를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땅에 심는 것이 좋고요. 유박거름도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물하고 함께 이렇게 뿌려주면 수확을 하고 나서요. 네, 잎이 이제 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잎을 한번 수확하고 나면 이제 물도 부족하고 거름도 부족한 상태니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330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88님이 관장님 여기 몽골인데요. 콩으로 잘 듣고 있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7055님 콩씨가 드물게 발아했는데 드문 사이에 추가 파종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이제 발화율이 떨어져서 드문드문 이제 빈자리가 생겼나 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룩치기라고 하거든요. 부룩치기요? 네. 네. 빈자리에다 이제 대파하는 대신 심는 그런 이제 것을 부룩치기라고 우리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작기가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이미 콩은 이렇게 자라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또 설이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수수를 많이 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수확기가 짧으면서도 서로 경합하지 않는 작물로 콩을 늦게 또 파종하는 것은 좀 늦었고요, 너무. 그래서 수수라든지 아니면 조라든지 이렇게 짧은 그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경합하지 않는 그런 작물로 이렇게 부룩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유리님이 서울입니다. 베란다에서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요. 키가 한 뼘에서 더 안 커요.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은데 이대로가 최선인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깻잎은 이제 집에서 깻잎 따먹고 싶고 뭐 이러니까 많이 키우시는데요. 네. 근데 그 의외로 그 깻잎 작물이 토심이 굉장히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분 깊이가 30cm 정도 되는지 그렇게 깊어요?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리는 네네. 작물에 속해요. 그래서 혹시 화분이 너무 얕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478님 제비콩을 심었는데요. 꽃이 피지 않고 넝쿨만 무성해요. 순지르기 해줘도 되나요?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제비콩을 심었는데 지금 이제 한참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꼬투리가 달리는데 꼬투리가 송편 모양이에요. 아주 예쁘게 네. 송편 모양으로 벌써 되고 있는데 저도 순지르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좀 꽃이 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 옆에 났다고 하는데 지금 나만 안 난 것 같고. 이 제비콩이 워낙 넝쿨이 무성한 작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숲 터널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작물인데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아직은 시간이 있다. 네. 네, 5478님 인내심을 약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정은님 시골에 부모님이 심은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 오이가 너무 꼬아지거나 호리병처럼 자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예. 오이가 이제 구부러지고 이렇게 너무 구부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돼요? 밑에 9992님도 예. 오이가 곤봉처럼 자라는 건 또 왜 그래? 어디죠? 예, 9992? 예.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네. 아 다음 페이지에. 예. 9992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곤봉.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오이가 예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자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기형과처럼 생기는 게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이뿐만 아니라 고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가지도 반듯하게 자라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가지는 살짝 구부러진 걸 좀 본 것 같은데 예. 오이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영양에서 칼륨 성분이 부족할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칼륨 성분의 거름이나 아니면 칼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거름이나 이런 것을 좀 줘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온도 스트레스라든지 병충해 때문에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원인인지를 한번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네. 양쪽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에 취할 네. 수도 있고 영양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네. 6788님 부모님이 텃밭에 옥수수, 토마토를 키우시는데 까치가 다 먹어버립니다. 아이고 관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예. 야 이거 방법이 있나요? 까치는? 까치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요. 그래요. 이런 네. 그 병충해 피해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안 되네요. 네, 까치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까치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땀 흘려서 일할 때 입었던 그 작업복을 걸어 놓습니다. 아 사람의? 네, 예. 땀 냄새에 쩔은 옷을 작업복을 예. 걸어 놓으면 안 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나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그 조선 시대에는 그 머리 자르고 나면 머리 자른 거 있잖아요. 머리 자른 것을 그 과수작물 근처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답니다. 머리 냄새가 제일 독하잖아요. 예. 아니 근데 신기한 게 까치가 네. 근데 그 옷을 걸거나 머리를 걸어둔 데는 되게 작은 지역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대부분 막 옥수수나 이런 거 심은 데는 좀 넓게 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커버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냄새는 또 굉장히 넓게 퍼지거든요. 네. 야, 그렇군요. 예. 이거 아무튼 좀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효과가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농자재상 가보면 독수리 모양의 연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연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까치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예, 안 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뭐 허수아비를 세우는 방법도 허수아비도 있고 예.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약간 좀 그런 거에 약하네요, 까치가. 네. 6788님 지금 시간 되시면 달리기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서. 네. 오늘 추천해준 방법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0880님 쪽파를 제때 수확을 못해서 싹이 5, 6cm 정도 자랐어요. 이거 좀 잘라내고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잘라내고 심어도 되고요. 그냥 심어도 됩니다. 네, 땅 심을 받으면 또 이제 굵어지니까요. 지금 나온 싹은 아주 가늘게 나왔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심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거든요. 쪽파도 그렇고 염교라든지 이런 이제 구근으로 심는 작물들은 싹이 삐쭉 나오면 지금 심을 때인가 보다. 상대적으로 염교라고 하는 락교이죠. 네네. 그것도 이제 쪽파 종류에 속하는데 걔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심습니다. 한 9월 말 10월 초에 심는데 그렇게 늦게요? 예, 그때쯤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싹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심을 때입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0092님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온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올봄에 심은 2년생 묘목들 절반 정도가 잎이 누렇게 변해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근데 답변은 좀 나중에 드려야겠습니다. 네. 덮밥가이드 시간. 오늘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비가 밤새 서울에 많이 내렸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은 또 폭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부지방은 또 강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